just getting started.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하며 트럼프 2기 초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겨냥해서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반도체법 폐지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기립박수 속에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귀환을 선언했습니다. America is back. The American dream is unstoppable and our country is on the verge of a comeback, the likes of which the world has never witnessed and perhaps will never witness again. 취임 43일 만에 과거 행정부가 4년 동안 한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이뤘다면서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자신의 최대 과제인 경제를 살리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상호 관세 시행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도 우방인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4배가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This is happening by friend and foe.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소프트뱅크와 TSMC 등이 대미 투자에 나섰다며 반도체법 폐지도 예고했습니다. You should get rid of the CHIP Act and whatever's left over, Mr. Speaker, you should use it to reduce debt or any other reason you want to.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파트너가 되길 희망해 수조 달러 투자에 나설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조선 사업 재건을 위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추진할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부과와 투자 압박도 조만간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종 선고만을 남겨두면서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부터 각하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도 여야가 헌법재판소 관련 이슈를 놓고 충돌하고 있죠. 네, 그동안 탄핵 심판 과정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아왔던 국민의힘은 다시금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SNS에 이재명 세력의 29번째 연쇄 탄핵 가운데서도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정략 탄핵이 바로 한덕수 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이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두 사건 최종 변론이 끝난 지 2, 3주가 되었는데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헌재가 정치를 하는 것이냐고 질타했습니다. 여당은 한 총리 사건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판단돼야 하는 건 물론 탄핵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공개 여론전에 힘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뾰족한 수가 없는 만큼 헌재 판단이 어떻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우세한 게 사실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도를 넘고 있다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 확인해도 이런저런 핑계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최대행이 70일째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무시하고 법률을 무시하는데 국민 통합이 되겠느냐고 직격했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반국가 단체인지 남미 마약 카르텔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당장 최대행 탄핵을 비롯한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과 탄핵을 강행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탓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생 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여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죠.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오전 포항 제철소를 방문해 철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대상 선별 지원을 골자로 한 추가 경정 예산도 15조 원 안팎 편성을 예상한다며 민생 이슈에도 방점을 찍었습니다. 세 공제율 확대, 국내 철강 공급망 강화를 위한 원산지 규정 확대 등 각종 지원을 집대성할 철강산업 지원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한국경제인협회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계는 상법 개정과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규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는데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의 경우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가 이처럼 앞다투어 민생 경제 행보를 이어가는 건 사실상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은 이 대표 제안은 시장 원리를 철저히 무시한 공상적 계획 경제에 불과하다며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을 통한 경영권 압박부터 철회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민간 기업이 AI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국민 펀드 형태를 제안한 거라며 여권의 AI 투자 공개 토론을 역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만 또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 이런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정말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여야 협의회가 내일 열립니다. 파행 끝에 다시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지만 추경과 연금개혁,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쟁점마다 입장차가 선명해 공감대를 모으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만을 앞둔 가운데 헌재 재판부는 오늘도 평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은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언제로 지정될지가 관심인데 새로운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모두 마치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 기일인 오는 18일 전까지 변론 일정을 잡지 않아 전날인 오는 17일까지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날 수 있다는 가능성 등이 언급됩니다. 현재 재판관 8명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오늘도 평의를 진행하며 쟁점에 대한 집중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선고 기일은 다음 주 중에서도 금요일인 오는 14일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변론이 끝난 뒤 각각 14일, 11일간의 수기를 거쳐 금요일에 선고된 바 있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는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었는데 변수가 생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선고가 예상됐던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선고하려면 적어도 오늘 선고 일정이 통지가 돼야 하는데 현재 시점까지 아직 통지되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 변론을 지난달 19일에 종결했고 이제 2주가 됐죠. 실제로 한 총리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 않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헌재가 오늘 검찰의 국무위원 수사 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 측이 신청한 인증 등본 송부 촉탁을 채택한 점을 미루어 보면 추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을 먼저 선고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변수로 윤 대통령 선고가 예상보다 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열쇠를 쥐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변수 중에는 마 후보자 임명 문제도 있을 텐데요.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네, 만약 한 총리 탄핵 심판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게 된다면 헌재 재판부 9인 체제가 완성됩니다. 이에 따라 변론 재개 절차를 밟고 선고가 지연될지 주목되는데 기존 8인 체제에서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헌재는 과거에도 재판관이 중도 합류했을 때 해당 재판관을 평의에 참여시키지 않고 8인 체제로 결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마 후보자 합류 이후 변론 재개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차정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창원교도소에 수용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강 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오후 2시부터 창원지검에서 강혜경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있던 인물로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인데요. 강 씨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아직 홍준표 대구시장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진술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조사에선 지난 조사에서 다뤄졌던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의혹을 다시 진술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준표 관련해서는 이제 큰 테두리로 작은 부분에서만 이제 진술을 했었고 오세훈 관련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될 걸로 알고 있어서 검찰은 또 내일 오전부터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들의 기존 조사 내용이나 명시 진술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또 지난주에 이어 내일과 모레도 창원교도소에 수용된 명 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검찰 수사가 여러 의혹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있습니다. 명 씨 측이 당시 대선을 준비하던 윤 대통령 측을 돕기 위해 3억 7,500만 원을 들여 80여 차례에 걸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그 대가로 윤 대통령 측이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내용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루된 여론조사 대납 의혹도 수사 대상인데요.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 측이 오 시장에게 유리하도록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시행해줬고 그 대가로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줬다는 내용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 의혹도 구조는 비슷한데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홍 시장이 국민의힘에 복당하는 과정이나 6일 지방선거에서 홍 시장의 측근들이 차명으로 명 씨 측에게 수천만 원을 대신 내주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과 홍 시장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선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가운데 사건을 서울로 이송한 뒤 처음으로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감사원 직무감찰에서 중앙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채용 문제가 드러난 가운데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국민에게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면서 사과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선거 과정에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며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준과 선관위 내부 기준을 고려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사규정 정비와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난해 인천 남동구청의 소래포구 축제 만찬회 당시 축제 용역을 맡은 업체가 식사비를 대신 결제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오늘 만찬회 대납 의혹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관련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은 개구리 등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침에는 영하권 체감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영동에는 많은 눈이 내려쌓여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은 기자, 절기상 경칩이 무색한 날씨인데 봄을 시샘하는 추위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네,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번 주 후반까지는 아침과 저녁 영하권 체감추위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서울 등 중부 내륙은 아침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물렀고요. 내일과 모레까지는 서울 아침 기온이 0도, 또 체감 온도는 이보다 낮은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운 날씨니까요. 당분간은 입고 벗을 수 있는 옷을 여러 벌로 입어서 체온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계절이 점차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예년 기온을 웃도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찾아오겠는데요. 다만 당분간은 일교차가 크게 나고 또 비구름이 주기적으로 지나면서 기온 변동폭이 크게 날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번엔 영동 지역의 눈 상황 알아보죠. 나흘째 폭설이 이어졌는데 대설특보가 이제 해제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흘째 폭설이 이어진 영동 지역의 경우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설주의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일단 큰 고비는 넘긴 셈인데요. 다만 이 지역에는 이미 많은 눈이 내려 쌓인 상태고 또 오후까지 눈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도 홍천의 경우는 70cm가 넘는 폭설이 내린 곳도 있고 또 고성, 진부령과 대관령 등에서도 5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앞으로 동해안과 산간을 중심으로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폭설의 큰 고비는 지났지만 눈이 그친 뒤에도 습설로 인한 시설물 피해와 또 빙판길로 인한 미끄럼 사고 위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지속적인 주의와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국무회의를 거친 뒤 마흔역 재판관 임명을 다시 보류하기로 한 걸 두고 여야 신경전이 거센데요. 직접 듣고 와서 대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인사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고 시기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와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헌법재판소가 국회 이름으로 국회가 여야 협의로 국회 몫으로 정정당당하게 추천이 됐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을 깔고 앉아 뭉개는 소위 무소불위 황제대행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용산 알박기 인사는 총알 배송, 헌법재판관 임명은 배달 사고를 내고 선고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헌재 위헌 결정 일주일이 지나도 아몰랑입니다. 이미 위헌 위법 사유가 차고 넘치는 최 대행에게 마지막 경고합니다. 즉각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명태균 특검법을 공포하십시오. 네, 민주당에서는 최 대행을 향해서 내란 대행에 이어 황제 대행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했는데요. 엄중한 책임이 뭔가요? 위헌적이고 직무유기적인 그런 그 사항을 빨리 종식시키고 헌법재판소가 지난주에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은 반드시 대통령이나 대통령 대행이 임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적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제 국무회의를 간담회를 열어서 이런저런 구실로 자꾸 임명 자체를 미루고 있는 것은 이것은 불법적이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 최상목 대행이 앞서서 2명은 임명을 하고 마흔역 재판관은 임명을 하지 않는 이유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세 분 모두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하고 또 국회에 공문도 보내고 의장에게 또 그에 따라서 국회 의결 절차도 거쳤고 또 인사청문회도 거쳤습니다. 다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다 거치고 국회에 선출, 즉
헌법적인 절차대로 다 끝낸데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것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 여당이 일방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것을 구실로 했거든요. 그것은 전혀 그거는 그 당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지 국회 절차대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최대행이 임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연쇄 탄핵 29번을 강조하면서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정략 탄핵이 바로 한덕수 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보다 이들 사건 먼저 처리해라 이런 입장인 거죠. 뭐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 한덕수 국무총리의 그 탄핵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가 결정이 되면 아마 이재명 대표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실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럼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 이 문제는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지 않았던 헌법재판관 2명을 그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고 나머지 1명은 그냥 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안부터 다시 재검토가 될 일인데 헌법재판소가 지금 그 순서도 무시하고 저런 일을 벌여놓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최인호 의원님은 말씀하셨는데 무슨 여야 합의를 했느니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거쳤느니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느니 하지만 그것은 그때 당시 상황과 원내대표들이 바뀌고 난 다음에 상황은 전혀 달라졌고 인사청문회는 민주당끼리 모여가지고 졸속으로 그냥 뚝딱 해치웠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여야 합의라고 합니까? 그러나 다만 헌법재판소가 지금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결론에 의해서 지금 벌어졌지만 그러나 이에 대해서 지금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돌아올 날이 별로 남지 않았다고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로 인해서 좀 더 정상적인 방법으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두고 지금 저렇게 무슨 탄핵을 또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민주당이 벌써 29번 탄핵을 또 했는데 뭐 또 탄핵을 하겠습니까? 탄핵할 의사도 없고 지금 탄핵 이제 겁이 나서 못하죠.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는데 탄핵 소추를 또 할 가능성도 없고 또 하나는 만약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 놓으면 행여나 또 탄핵 심판 시간이 늦어져서 자칫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선고가 되고 확정이 되어서 이재명 대표 자칫하면 곧바로 교도소로 가야 될 수도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만약 재판관 임명하라고 저렇게 큰 소리는 치지만 겉으로는 저래도 속으로는 또 뭐 임명 안 했으면 하는 바람도 굉장히 크리라고 봅니다. 예,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 입장은 도돌이표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당은 내일 여야 협의체 개최에 합의했죠. 여야 정협의체에서 정부인 최상목 대행을 제외하고 여야 협의체를 하자는 건데 어제 그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최상목 대행이 같이 국정협의를 하러 오는 날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결과가 나왔지만 바로 그날 또 따르지 않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끈다 하는 것 때문에 정치적 항의의 표시로 연기를 한 것인데요. 여야가 지금 민생 현안을 놓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하는 차원에서 민주당과 여당이 이제 함께 양당이라도 먼저 이제 의논을 해보자라고 이제 합의를 한 것이고 실제 저는 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추경이라든지 지금 국민 경제 특히 골목 상권이 너무 어렵습니다. 빨리 추경을 해서 경기를 살려야 되고요. 반도체 특별법도 노동시간 문제도 있지만 반도체가 지금 중국이나 미국에서 너무나 많이 치고 올라오고 삼성이나 또 우리 하이닉스의 위상이 좀 흔들린다. 이런 보도도 많지만은 그런 측면에서라도 국가가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고 국민연금도 이제 거의 다 합의를 한 것이거든요.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여야가 먼저 만나서 이제 합의를 해보자 하는 것이고 만약에 여야가 합의가 되면 최상목 대행이 나중에 합류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이 법 문제나 예산 문제는 다 국회가 주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만약에 이제 뭐 야당과 최상목 대행이 자리를 같이 못한다 하면 뭐 당정 협의를 통해서 또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빨리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 재판관 임명과 민생 협의를 분리한 건 잘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반론 있으십니까?
아니 근데 예. 지금 그 민생 현안에 대해서 발목 잡고 전행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합의가 다 돼 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주 52시간제 그 법률 그거 가지고 그 예외를 조금 인정해 달라는 업계와 정부 측의 현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거부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야 협의체에서 원래 여야정 협의체로 좀 확대해서 정부 측 의견도 듣고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데 대해서 괜히 마은혁 재판관 그 후보자 임명 문제로 지금 발목을 잡아서 오늘날까지 왔죠. 민주당이 조금만 좀 제정신만 차리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여야 협의체는 내일 4시에 진행되니까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끝나자 조기 대선 언급은 자제하면서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은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촬영 진행 후에 저희가 미리 충분한 치고 서비스적 규제를 상시 적용하면 또 이래서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계시는 We're going to make America great again. We had to. 마가를 벤치마킹을 해서 코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책을 썼는데 제목이 다시 성장이다. 이렇게 썼대? 읽으셨어요? 아니 근데 서울시장이 하는 이야기를 넘어서 이야기를 해서 성장이다. 조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전 대표도 반성을 하잖아요. 원래 저도 그렇고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해요. 네, 탄핵 반대 집회의 스피커가 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윤 대통령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는 한동훈 전 대표 발언을 두고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반성하는 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나중에 다시 한 전 대표를 옹호한 건 아니라는 해명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 대표가 미안하다는 발언을 한 것이 저는 뭐 상당히 좀 오락가락한 정치 행보를 하는 거 아니냐.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자산이라는 것은 사실 정치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르게 내세울 게 별로 없습니다. 뭐 대표할 때도 자꾸 당정 간에 또 대통령실과 갈등만 맺었지 뭐 성과를 이루는 적은 없거든요. 단 하나가 있다면 이번에 이제 계엄 일어났을 때 단호하게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계엄을 막겠다 해서 국회 본회의장에 가서 여야 의원들과 함께 계엄 해제 의결을 한 것인데 그 며칠 뒤에 또 한덕수 총리와 공동정부를 한다고 위헌적인 또 행위를 함으로써 상당히 실망을 줬는데 또 이번에는 출간을 하면서는 그 책 내용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여당 대표까지 이렇게 체포 지시를 했다 하는 것을 또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식으로 해놓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아이 대통령에게 미안하다 하는 식으로 꼭 고개를 숙이는 이런 그 오락가락한 정치 행보가 과연 본인의 정치적 사산을 스스로 좀 갉아먹는 행위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좀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고요. 아마 멘토링 게이트로 해서 결국에는 김문수 대 한동훈 이 양자 대결 구도로 갈 것으로 보고 본인은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지지층 당원에게도 잘 보여야 되니까 또 대통령이 미안하다고 또 중도층을 향해서는 또 탄핵에 찬성했던 계엄에 반대했던 본인의 또 행보가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쫓는데 저는 이런 식의 행보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을 수도 있다. 네.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네, 아닌가 두 마리 그렇게 토끼를 생각합니다. 다 잃을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한 전 대표가 앞서 TV 출연에서 광장에 나온 분들께도 대단히 미안하고 고맙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막아야겠다는 것은 같은 마음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친윤계에서는 전략적 태세 전환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그렇게 전략적으로 행보할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야
무슨 이야기도 의미가 없고요. 한동훈 대표가 실제 용서를 구했느냐, 미안하게 생각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한동훈 대표가 진심으로 대통령에게 미안한 거는 아닐 것이다. 책 내용에도 대통령 공격하는 내용이 많고 책 내용상 제가 아는 사실관계와도 좀 다른 부분이 많은데다가 최근에는 김태흠 그 충남지사나 또는 김영한 충북지사 같은 분은 이 날조되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책 내용이나 이런 그 내용으로 과연 진심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에 대해서 또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전한길 역사 강사 말대로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제사상 준비하고 있는 것을 경상도 사투리로 호로자식이라고 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그러나 이제 아무리 부모 그 유산이 탐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벌써 출판 기념회까지 하면서 그 책 내용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것을 폭로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고 말로 뭐 미안한 마음이 좀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전한길 역사 강사님 말대로 용서를 구했느냐, 진심으로 반성하느냐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었다면 이렇게 빨리 책을 출간하고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뭐 그냥 더 광장에 나온 분들한테 좀 미안하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저는 뭐 용서를 구해야 될 상황이거나 또는 용서를 구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한동훈 전 대표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판단이고 그 점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뭐 용서를 구해야 될 입장이라든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보는 시각에서 저분이 용서를 구하니 참 다행이다라고 판단한 점에 대해서 무슨 용서를 구했느냐 그냥 지금 이미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당신들한테 좀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뿐이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오늘은 한 전 대표 북콘서트와 대학생 시국 포럼 등을 통해서 지지층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있는데 그럼 어떤 구도의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세요? 한동훈 대표가 뭐 북콘서트는 중수층, 뭐 중년, 그 수도권, 또 청년들, 중도층 뭐 이런 공약의 일환으로 북콘서트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더 충실하고 또 이번에 만약에 경선에서 안 되더라도 아직 정고하니까 다음에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죠. 정치라는 것이 뭐 도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분은 정치를 너무 쉽게 출세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얻으려는 거 아니냐.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하는데 토끼가 너무 그렇게 쉽게 잡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북콘서트에 특히 계엄에 반대했던 이유, 진정성 본인이 그 책에서 말한 것처럼 대통령이 본인을 잡아서 가두라 했다. 또 심지어 뭐 전했던 사람이 죽이려고까지 했다. 그래서 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관에 갔다라고 했으면 그에 맞는 본인의 진정성, 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헌법을 수호하는 이런 점을 자꾸 부각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쌓아야지 어떨 때는 미안하다고 고개 숙이고 하여튼 이런 모습들은 별로 앞으로 정치적 성장을 위해서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강성 보수 지지층과 보수 중도층을 한꺼번에 잡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역시 서울시장 출신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요. 분위기가 보신 것처럼 훈훈했습니다. 오 시장의 책은 아직 공식 출간 전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벌써 읽어본 것 같습니다. 내용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시장을 넘어서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발언, 서울시장을 넘어선 발언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이명박 대통령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사실은 서울시장을 지내면서 그때 당시에 청계천 개발 또 서울의 교통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면서 많은 박수를 받았거든요. 그런 시정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사실 대통령에 올랐고 그 점은 대통령 재임 중에도 실용주의 주장을 하면서 실용주의의 입장에서 사실 많은 성과를 냈던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또 이명박 그러니까 대통령 재임 시절에 오세훈 시장이 또 서울시장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오세훈 시장에게 느끼는 각별함이 있을 것이고 또 나름의 그 지원하는 말씀을 그렇게 좀 잘 해주시지 않았는가. 서울시장을 생각하고. 넘어서 더 높은 자리를 해라 이렇게 응원하는 의미인가요? 거기다가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이 말을 못하는 내용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히려 좀 올려주고 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저런 모습이 오세훈 시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권 행보의 한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만일 있을 조기 대선에 대비한 여야 잠룡들의 움직임이 점차 본격화하는 가운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개헌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개헌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분권형 대통령제냐 혹은 내각 책임제냐 하는 것은 토론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 공동체가 여기에서 더 앞으로 나가려면 개헌을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어떤 분만 개헌에 소극적이고 나머지는 전부 개헌하자고 하는데 그 어떤 분이 n분의 1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동의하고 국회 개헌 특위를 만들면 빨리 진행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인 고려,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제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차원의 개헌 특위를 발족했고요. 그 목소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여야 정치 원로들이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보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87년도에 헌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근 40년간 한 번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헌법을 바꾸기가 참 힘든 나라죠. 경성헌법이라고도 하는데 이제는 개헌해야 된다. 특히 40년 동안 급변하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또 사회 변화 이런 것을 헌법상으로 담아내야 되거든요. 국민 안전권이라든지 생명권이라든지 인권, 그래 국민에 대한 기본권은 헌법적으로 보장해야 될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또 개헌을 해야 되고 또 지방이 균형 발전을 또 해야 되니까 분권형 개헌 반드시 해야 되고 특히 이제 권력 구조도 5년 단임제가 주는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4년 중임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자. 또 결선 투표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장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 그 원로들께서 상대적으로 자꾸 강조하는 것이 3년 임기 단축을 자꾸 강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최후 진술에서. 그것이 과연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 지금도 3년짜리 대통령 때문에 이런저런 국정 혼란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탄핵이 되고 나면 조기 대선에 있으면 이제 정상적으로 또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여러 가지 흐트러진 국정도 수습하고 또 어려워진 경제도 살리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야 되는 상황에서 또 3년짜리 대통령을 한다? 그것은 누가 봐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좀 정략적인 주장이 3년 아니냐. 공약은 자기 희생하겠다 이런 의미로 공약을 그렇죠. 내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희생이라는 것은 좋지만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국민 공감을 얻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국정 질서,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개헌은 탄핵이 인용되고는 바로 대선입니다. 그 대선 공간에서 이재명 대표든 김문수 장관이든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개헌을 내놓고 자기 정부에서는 다음 지방선거 때 개헌을 반드시 하겠다라는 로드맵을 제시해서 실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헌 논의에 키를 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란 수습이 우선이라면서 사실상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치 원로들도 아까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설득하면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 대표도 정치 원로 그러니까 대선배들의 이런 발언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른바 일극 체제지 않습니까? 이 건전지든 전기든 다 양극이 있어야 하다못해 가동이 되는데 민주당은요. 그게 필요 없어요. 일극 하나. 이재명 한 사람으로 다 가동이 되는 당이거든요. 대한민국 야권 모두가 달려들어도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저으면 안 되는 게 지금 민주당인데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최인호 의원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분명히 개헌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제도도 고쳐야 되고 심지어 뭐 별로 주목도가 떨어지는 지방자치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안 되는 건 3년 그 임기 단축은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대통령 다 됐는데 내가 뭐 하려고 5년 저 단임제를 3년으로 고쳐가지고 임기를 2년이나 단축하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 하신 거 아닙니까?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그것만 강조해서는 안 이낙연 된다. 전 총리조차 한 사람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일극이기 때문에 거기가 좀 노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대한민국이 돼버렸잖아요. 이런 것을 고치자는 게 개헌이거든요. 한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 이걸 바꾸자는 게 개헌인데 그 한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지금 말로는 뭐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뭐 무슨 뭐 저 블랙홀이다 또는 개헌 이야기하면 지금 아무것도 안 된다. 탄핵에 집중해야 된다. 또 더 나가서 개헌을 무슨 헌법재판소에서 합니까? 그런데 또 더 나가서 이제 다음 대선 국면이 되면 그다음에 지방선거 때 하자.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냥 뭐 이야기할 게 뭐 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도 있지만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저도 이제 국회의장 직속에 헌법개정자문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몇 개월 동안 활동을 하면서 우리 김재원 의원님도 과거에 또 같이 헌법개정특위위원도 했습니다만 권력 구조에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하고 합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특히 권력 분산 행위라는 그 대통령제는 다 찬성하지만 아니 사실상 내각제로 갈 거냐 아니면 대통령제 골간을 유지할 거냐의 차이 가지고 총리 문제, 총리의 지위와 역할 문제만 가지고도 엄청난 그 쟁점이 있거든요. 그런 아니, 복잡한 저 사안들을 정말 죄송한데요. 그거 오랫동안 다 이야기했어요. 지금 그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3년 단임제 그거 안 하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아닙니다. 뿐이잖아요. 그렇게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 국민들이 공감하는 이재명 대표 설득하시면 되는 일이지 여기서 설득하실 필요가 없어요. 국민들이 공감하는 개헌 절차가 되고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해낸다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네, 개헌에 대한 여야 입장 충분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판 엔비디아가 생기면 지분의 30%를 국민 모두가 나눠 갖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한번 보실까요? 오늘은 IT 전문가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가세했습니다. 이 대표의 아이디어는 스타트업 기업 창업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발언이라면서 AI가 붕어빵 찍어내는 기계인 줄 아나 AI 추경이나 확실하게 하자고 날을 세웠습니다. 앞서 어제 이준석 의원은 이렇게 말했죠.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예시로 든 엔비디아의 연간 배당률은 고작 0.033%입니다. 배당 친화적인 기업도 아닌 성장 중심 기업을 국세를 대체할 재원으로 삼겠다는 발상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네, 자신에 대한 공세에 어제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반박했던 이재명 대표. 오늘은 그렇게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감당하겠다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고요. 토론 제안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괜히 뒤에서 자꾸 흉보거나 뭐 이러지 말고 그냥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논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언제든 주제 제한 없는 토론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오는 20일 삼성 이재용 회장을 만나는데요.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은 이재용 회장님 혹시 삼성전자 지분 30% 내놓으라고 협박받았다면 혼자 속 끓이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리며 K-엔디비아 발언을 꼬집었습니다. 네,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뒤에서 흉보지 말고 차라리 토론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감이 있다는 걸까요? 뭐 자신감도 있지만 경제 살리기 토론에는 여야를 떠나서 국가 경제를 위해서 좋은 건 아닙니까? 국가 미래사업 또 AI 산업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가, 스타트업은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또 이렇게 AI 산업이나 미래 산업이 커졌을 때 또 국민들에게 골고루 어떻게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경쟁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죠.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면
특히 뭐 토론 과정에서 이런 경제 살리기 주제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국가가 지원해서 국가가 주도해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올리고 또 산업 자체를 활성화시켰던 그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다 잘했다고 하는 IT 고속도로 사업 국가가 얼마나 주도했습니까? 또 중국을 예를 들면은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건 10년 동안 중국 정부가 엄청난 지원을 해서 지금 반도체가 우리를 거의 따라잡는 단계까지 왔고요. 미국이나 프랑스나 다 AI 산업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투자해서 기업을 키우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국민의 세금으로 낸 국가가 투자해서 산업이 이렇게 육성이 되고 발전을 했으면 그 과실도 일정하게는 국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는 주식을 공개화한다 해서 그 주식을 국민들이 많이 사게 해서 또 그 이익을 돌아가게 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데 대한 토론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니까 여당도 안 받을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당도 받겠다고 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토론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그런가 하면 IT 전문가인 안철수 의원은 AI가 붕어빵 찍어내는 기계인 줄 아냐, 바보스럽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아이디어가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무지몽매한 사회주의죠. 왜냐하면 제가 엔비디아 주주거든요. 꽤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는 이준석 의원 말했듯이 배당을 거의 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스타트업에서 또 이른바 테크 기업들의 공통적인 현상이거든요. 돈을 벌면 재투자를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주식 분할을 한다든가 해서 주주 가치를 올려주지 이 배당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런 스타트업 기업 또는 AI 테크 기업들 이런데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지금 세제 혜택과 그다음에 이자 보전 같은 저리 금융 융자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직접 지분을 정부 기금을 집어넣어서 지분을 투자하면 보통 이 테크 기업들, 벤처 테크 기업들이 성장하는 것이 100개 중에 하나 성장하면 천만다행이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에 살아남기가 참 어려운 거죠. 과거 우리가 닷컴 버블을 거치고 나서 살아남은 기업이 우리가 아는 네이버 같은 그런 기업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뭐 다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투자해서 30% 얻어가지고 나중에 배당을 하겠다. 그런데 사실 엔비디아의 경우에도 10년 이상 주가가 오르내리다가 내려가고 반토막 나고 10분의 1 토막 나고 그랬다가 또 오르고 했어요. 이런 데 투자해서 나중에 국민들에게 배당해 주겠다고 하면 아마 지금 갓난아기한테 그 돈 모아가지고 그걸 환갑될 때까지 투자를 하겠다고 이야기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이야기거든요. 너무 현실을 모르고 또 거기다가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그 돈을 내 가지고 지금 어느 업체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배당받겠다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 지금 기라성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더 나가서 정부에서 지금 한 100조 원을 모아가지고 이제 단순히 이런 세제 혜택 또는 금융 지원 이것보다는 아예 지분 투자도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를 좀 더 해서 거기다가 과거 국민주 형태로 주식을 포철 주식 같은 거 나눠줘서 국민들에게 약간 한전이나 포철 같은 국민주 배당을 한 적도 있는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엔비디아 주가 올라갔다 하니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주식 가격이 폭등한 세계적인 그런 기업 하나를 두고 마치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국민들한테 대표의 발상으로는 일단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나오기도 힘들다. 아니 그런 비판을 그거는 미국에서도 지금 유사일에 정말 특별한 상황이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올라타서 나중에 배당 30% 해주고 세금 안 내겠다 하는 거는 저는 그 사회주의도 저런 몽상적 사회주의는 과거 18세기, 19세기 프랑스에 잠시 등장하다가 사라졌는데 아직도 저런 꿈을 꾸고 계시는가 싶은 생각이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국민들한테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만남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오는 20일입니다.
그런데 이르면 다음 주, 그러니까 14일쯤에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는데 이 대표의 행보, 이런 날짜 계산이 좀 된 건가요? 뭐 그것까지 뭐 가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기업을 통한 성장 전략, 성장이 우선이다. 성장을 해야 뭐 분배도 있고 하지 않겠냐. 그런 성장론을 펼친 바가 있고 그것은 중도층을 겨냥하는 뭐 그런 전략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작년부터 일관되게 이 대표의 민생 행보 또 경제 살리기 핵심 테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실제 작년에 그 국회 본회의에서 연말에 검투세가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 당에는 검투세를 유지해야 된다. 또 올해부터 바로 이제 시행해야 된다라는 의원들이 상당히 더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차례의 의원총회를 열어서 격론을 펼친 끝에 사실상 이 대표가 검투세 폐지를 이끌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법까지 다 통과를 시켜서 아예 폐지를 시켰습니다. 검투세를. 그럴 정도로 투자자에 대한 권리 보장이라든지 투자자 권리 보장이라는 건 당연히 기업이 활성화되는 것이고 기업이 활성화되면 또 성장에 선순환이 있는 것인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삼성의 이재명 회장도 만나는 것이다. 특히 삼성은 반도체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법인세의 약 20%를 삼성 반도체에서 우리가 거두고 있다고 해도 간해할 정도로 많이 이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중국이나 미국에서 너무 많이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삼성이 이러저러하게 지금 위상이 좀 흔들리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국회 제1당의 대표가 만나서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을까? 특히 이날은 청년 문제, 청년 스타트업 문제라든지 청년들의 어떤 취업 문제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여서 저는 기업을 통한 성장 전략의 일환이고 아주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K판 엔비디아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야가 오늘 과방의 현안 질의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가짜뉴스 논란 등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는데요.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내란 수계라고 단정적으로 부르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표는요 법카 유용범입니다. 그렇죠? 같은 논리로 보면 그렇겠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유포범 또는 대북 불법 송금범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저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이거 세우고. 비상경 누가 했어요? 혹시 정강훈 씨 잘 아십니까? 화면에서만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극우 집회 때 만나거나 모릅니다. 그런 모른다고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 아닙니다. 퍼스트 모바일 관련해 가지고 방통위가 어떤 조치를 했나요? 이게 그 약관이나 어떤 조치를 했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것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십니까? 약관 자 잠깐만요. 약관과 알뜰폰 다르게 된 사업자에 것이- 안 했죠? 라고 지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 거죠? 저희 소관 예, 사항이 허위 아닙니다. 현안 질의에서는 항상 이렇게 고성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여야가 내란 수계라는 표현 등을 두고 충돌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면 이재명 대표는 허위 사실 유포범, 법카 유용범이다라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란이 아니라 12.3 계엄이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뭐 계엄에 대한 이제 그 법적인 평가는 곧 내려지겠죠. 저는 뭐 계엄 선포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분야이긴 하지만 그것이 과연 내란죄가 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남아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법적인 평가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 우두머리, 백현동 사건 우두머리, 성남FC 뇌물 사건의 주범, 또 더 나가서 허위 사실 공포 주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대북 송금을 통한 북한에 돈 갖다 준 사건의 그 우두머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이것이 맞을지 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도 봐야 되는데 민주당은 아예 당론 비슷하게 입만 열면 일단 우두머리로 시작해서
내란 공범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별로 저렇게 국회에서 저런 논란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썩 국민들한테는 좋지 않게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은 그동안 민주당이 너무나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이런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오늘 현안 질의에서 전광훈 목사 측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알뜰폰 업체가 지금 언급이 됐거든요. 김현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짧게 정리해 주시죠. 글쎄요. 뭐 사실 확인은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전광훈 목사가 어떤 여러 기업 활동, 이윤 활동을 펼치고 있다. 뭐 거기서 여러 가지 뭐 막대한 수익을 얻어서 그것이 어떤 거구 집회에 사용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저 자금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좀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 예. 지금 전국에서 전세 버스가 뭐 수십 대 수백 대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이 부동산 하는 뜻다방처럼 대구 갔다가 부산 왔다가 광주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도 돈을 몇만 원씩 받고 집회에 동원된다. 아르바이트용으로 하는 분들도 꽤 많다라는 증언들이 지금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요, 그것도 상당히 문제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이제 가방에서 아까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뭐 내란 우두머리나 뭐 이런 걸 하고 또 박정훈 의원이 질문을 하면서 법카 유용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법카는 정말 검찰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 일환으로 10만 5천 원을 가지고 압수수색도 수십 번을 하고 정말 무리한 기소까지 했는데 그걸 하고 지금 내란으로서 느닷없는 계엄으로 얼마나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우두머리라는 것은 내란 우두머리는 법적으로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과거에는 수개로서 법에 나와 있었고 그 수개라는 표현이 우두머리로 바뀌었을 뿐인데 아니, 법적인 용어로서 표현하는 것을 두고 저런 식으로 비약적으로 정치 공세하는 것은 상당히 옳지 못하다. 예, 수사 단계인 부분에 있어서의 용어 선택에 관한 문제. 아니 근데 주범이라고 하면 되겠죠. 저 이재명 대표는 우두머리라기보다는 주범이죠. 예를 들어 법카 사용을 저 몇십만 원 그러는데 기소된 내용이 얼마입니까? 10만 5천 원. 아니 지금 문제가 된 게 1억 원이 넘잖아요. 지금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10만 몇천 원 하는 건 선거법 위반에 기소된 거지. 아니 그럼 제사상 쓰는데 10만 원만 했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있죠. 아니 그래서 그러면 그 대북 송금 사건도 부지사가 평화부지사가 기소가 돼가지고 지금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알겠습니다. 그 주범은요 지금 아직 불구속 재판 받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법적인 용어로 한다고 이재명 대표 보고 자꾸 주범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수사 단계인 상황이기 때문에 용어 선택에 여야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경칩입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시기인데 도시에 살면 개구리 구경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화면 속 주인공은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하는 큰 산 개구리입니다. 울음소리가 다른 개구리랑 조금 달라서 얼핏 풀벌레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겨울잠에서 가장 먼저 깨어난다고 하니까 경천 무렵에 우리가 목격하는 개구리는 바로 이 녀석의 가능성이 큽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큰 산 개구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사는 양서류 24종의 생태 자료를 순차적으로 한반도 생물 다양성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대전을 연고로 하던 프로야구 한화이글스의 새 구장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수영장과 캠핑장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춰서 야구 보는 재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시찬 기자. 네, 대전 한화 새 구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화 야구단과 팬들의 수건과도 같던 새 구장이 오늘 개장을 했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가 있는 이곳 한화 세구장은 조금 전부터 이 개장식을 보러 온 팬들이 입장을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요. 이 구장의 첨단 시설과 이 쾌적한 환경에 관중들은 연신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이 구장을 둘러봤습니다. 잠시 뒤에는 선수단이 도착해 팬사인회도 열리고요. 또 축하 공연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말씀대로 신축구장은 한화 팬들의 꿈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존 구장은 관중석이 12,000석 규모에 불과했는데요. 그래서 야구장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 한화 홈구장 매진 사례는 47번으로 홈에서 열린 3경기 중 2경기는 매진됐습니다. 1995년 삼성이 기록한 36번을 훌쩍 넘는 이 KBO 매진 신기록입니다. 관중 수도 처음으로 지난해 80만 명을 돌파했는데 매진 횟수에 비하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신축구장은 관중석 규모가 2만 7석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올 시즌에는 LG나 두산, 기아 등 대규모 관중석을 보유한 구단처럼 이 관중수 100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야구를 보는 동시에 색다른 재미도 느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화 세구장에는 다양한 시설들도 설치돼서 이 야구 보는 재미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3루 쪽 4층에 설치된 수영장입니다. 시즌 내내 길이 15m, 폭 5m짜리 인피니티 풀에서 수영을 즐기면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고요. 또 캠핑 존도 마련돼 가족 단위 야구 팬들도 부담 없이 야구를 보러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 전광판도 가로 33, 세로 18m로 국내에서 가장 커서 350m 떨어진 곳에서도 훤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한화 팬들은 쾌적하고 다채로운 시설과 함께 야구 경기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야구장 구조도 관심인데요. 좌우 비대칭 구조로 지어졌는데 이게 국내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신축구장이 야구 팬들의 이 관심을 집중시키는 요소는 말씀대로 이 좌우 비대칭 구조라는 점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는 보스턴의 펜웨이 파크나 뉴욕 양키스의 양키 스타디움 등 이런 구조의 경기장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국내에서는 최초로 한화 세구장이 좌우 비대칭 오각형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좌측은 펜스까지 거리가 99m고요. 우측은 94m로 5m가 짧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는 몬스터월이라는 높이 8m짜리 대형 광고판이 설치됐습니다. 따라서 오른쪽보다는 왼쪽 담장을 넘기는 홈런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왼쪽 펜스가 더 낮으면 아무래도 경기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홈런만 따져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이 오른쪽 펜스가 높으면 우타자가, 또 왼쪽 펜스가 높으면 좌타자가 유리하다는 게 일반론입니다. 아무래도 타자들이 당겨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왼쪽 펜스가 더 낮기 때문에 노시환과 최은성 등 중심 타선이 오른손 타자인 한화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 몬스터월을 제외하면 기존 구장보다 펜스 높이 자체가 전반적으로 낮아져서 이 투수보다는 타자에게 유리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은 이 외야 수비 문제인데요. 이른바 펜스 플레이가 어느 구장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상의 주자가 더 진루 하나, 못 하나를 결정짓는 이 외야수들의 수비 부담이 더 커졌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구장에서의 첫 경기 언제 열립니까? 네, 이 한화 세구장의 첫 경기는 삼성과의 시범 경기로 오는 17일과 18일 열립니다. 또 대망의 2025 시즌 홈 개막전은 오는 28일 기아와의 경기인데요. 이때 구단은 다채로운 개막 행사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또 올 시즌 올스타전도 이 한화 세구장에서 예정돼 있어서 야구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한화 세구장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인천 서귀포구에서는 매년 가을이 되면 이렇게 해산물 축제가 열립니다. 수도권 대표 행사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인천 남동구청이 도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 과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축제에 참석한 내빈들의 밥값을 구청 대신 대행사가 결제해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은 물론 시의원, 구의원 등 모두 합치면 70명이 넘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한 사람당 비용을 따지면 1인당 5만 원이 넘어서 김영란법을 어겼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하고 있고 경찰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대표 행사 중 하나로 한 해 수십만 명이 찾는 인천 소래포구 축제.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은 지난해 축제 첫날 개막식이 끝난 뒤 내빈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행사장 인근 횟집에서 진행된 저녁 자리에는 지역의 전현직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등 75명이 초대됐습니다. 해산물과 회, 술과 음료 등 식사 비용은 390여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녁에 식사비가 올해 390. 400만 원 가까운 식사비는 축제 운영을 맡은 대행업체가 결제했습니다. 구청은 만찬 비용도 축제 운영비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해 업체의 결제를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로 결제한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는 생각을 안 했던 거고 그냥 행사 경비 일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행사 과업지 시설을 보면 축제 프로그램 기획과 축제장 공간 조성, 공연 출연진 섭외 등을 맡길 뿐 내빈을 위한 만찬 준비는 업무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 작성한 정산 보고서에도 실제 진행한 업무 내용과 항목별로 사용한 예산이 적혀 있는데 만찬 관련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구청과 대행업체가 행사에 쓰도록 계획된 예산을 정치인 등 내빈 밥값으로 전용해 사용한 거 아니냐는 의혹은 물론 대행업체가 사업을 따내기 위해 만찬 비용을 대신 낸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진 이유입니다. 이 경우 초청된 인사들이 모두 왔더라도 1인당 5만 원이 넘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고 업체가 축제 용역을 대가로 식사를 제공했다면 뇌물죄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청은 내빈들에게 만찬 제공은 관행이라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그제야 부적절했다며 내부 감사에 나섰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런 공무원도 있습니다. 유흥주점에 가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걸렸는데요. 내용을 보면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함께 보시죠. 자, 한 남성이 최근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 홀로 들어가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도우미 여성을 부른 뒤에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맞춰보라고 물어봤고 답을 못 맞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만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러면서 공무원 복진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바꿔서 현금을 만들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요. 또 여성 시청자에게 유흥주점에 오라고도 했는데 답이 없자 욕설까지 퍼부었습니다. 이 모습을 생방송으로 본 시청자들 곧바로 서울시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그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확인 결과 진짜 서울에 있는 한 구청의 구급 공무원이었습니다. 해당 구청은 민원을 접수하고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 자신을 신고했다는 시청자를 향해서 배신감을 느꼈다. 복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꾼 건 편법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누리꾼들 잔뜩 화가 났습니다. 박봉이라더니 유흥주점, 이젠 놀랍지도 않다. 복지 포인트 없애라 같은 비판의 글이 가득했습니다. 자, 빨간 연기로 가득 차서 어딘지 구분도 안 되는 이곳, 다름 아닌 세르비아의 의회입니다. 연막탄에 최루탄까지 이날 세르비아 의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민의의 전당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현지 시간 4일 회의가 한창 진행되던 의사당 안입니다. 이 집권당이 법안을 상정하자 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향해서 돌진하며 충돌이 빚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검은 연기가 피오르면서 의회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순식간에 붉은 연기까지 뒤섞여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요. 야당 의원들이 연막탄과 최루탄을 던지면서 의사 진행을 방해에 빚어진 상황입니다. 자, 같은 시각 의사당 밖에서도 수백 명의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유는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기차역 지붕 붕괴로 15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을 했고요. 부실 공사의 원인으로 정부의 부정부패, 직무태만 등이 지목됐습니다. 자, 하지만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분노한 시민들은 넉 달째 거리로 나서 반정부 시위를 이어간 겁니다.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시위대가 체제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이미 아수라장 의회로 전 세계 수치를 드러낸 세르비아에 정치적 혼란이 더 악화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오랜 경기 침체와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중국이 3년 연속 5% 안팎의 경제 성장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관세 전쟁을 촉발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저격하면서도 수위 조절 흔적을 남겼습니다. 중국 연결합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죠. 양회 이튿날 전국 인민대표대회 개막식 때 나온 얘기라고요. 네, 정부 업무 보고에 나선 리창 총리, 먼저 올해도 5% 안팎 성장 목표를 고수했습니다. 내수 부진과 관세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승부수를 던진 셈입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 적자율은 역대 최고인 GDP의 4%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수 촉진용 초창기 특별국채는 260조 원, 인프라 건설을 위한 지방 채권은 883조 원 규모로 늘립니다. 돈을 풀어 경기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건데 지방 부채보다 경기 침체 우려가 더 크다는 뜻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는 2%, 2004년 이후 처음 3% 아래로 잡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달성 목표라기보다는 상한선 개념으로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디플레이션 우려를 인정한 셈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AI와 로봇 등 연구 개발 예산도 10% 늘려 약 80조 원을 배정했습니다. 2027년 건군 100주년을 앞둔 중국의 국방 예산은 358조 원, 3년 연속 7.2%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3분의 1 남짓이지만 무기 구매 비율은 더 높다는 말도 들립니다. 네, 관세 전쟁의 포화 속에 미국 트럼프 2기를 겨냥한 견제 발언도 나왔죠. 네, 미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관세 전쟁을 촉발한 트럼프 2기를 에둘러 비난했습니다.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심화하면서 다자간 무역 체제가 방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제로 관세를 적용하겠다며 미국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장래에 인민 대표들에게 나눠준 원고엔 패권주의나 강권 정치 같은 원색적 비난도 담겼는데요. 다만 리창 총리가 실제 연설 때는 민감한 부분은 빼고 읽었습니다. 양해 개막을 겨냥해 관세 폭탄을 날린 데 이어 첫 의회 연설로 시선을 빼앗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하면서도 수위를 조절한 흔적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가 4배나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밝혔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관련 내용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트럼프 첫 의회 연설이 있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일까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비전 자체가 미국을 다시 한 번 더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가라고 하는 거고. 그걸 이제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모든 정책에 있어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 아메리카 퍼스트. 그것만 계속해서 무한 반복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주로 우리 한국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이제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이라든지 알래스카 문제라든지 뭐 관세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도체 뭐 폐지라든지 주로 우리 한국과 관련된 문제만 제 귀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 방금 언급하셨던 우리나라 문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내용 중에 대한민국을 4번 언급을 했습니다. 녹취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This is happening by friend and foe. This system is not fair to the United States and never. 일단은 관세 얘기입니다. 관세가 지금 4배가 더 높다라는 주장인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우선 뭐 맞지는 않은데요. 예. 이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마침 이제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우리 한국의 산업통상부에서 자료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 자료 발표한 거 보면 한미 FTA가 최초에 체결된 것은 2012년도고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때 한 번 더 개정을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올해
2024년도 기준해서 대미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은 0.79%입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은 이 내배라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 이거잖아요. 이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과 미국 사이는 FTA가 체결이 돼 있잖아요. 네. 체결돼 있으니까 관세가 없죠. 그러니까 거의 0% 수준인데 네. 한국이 이제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체육 대우를 서로 주고받거든요. 예. 그 체육 대우를 할 때 우리 한국은 13.4%예요. 미국은 체육 대우를 해줄 때 통상 3.3%거든요. 그러면 요게 이제 한 4배 정도 차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체육 대우의 차이 나는 것을 그냥 우리 한국한테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FTA가 체결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0.79%라는 것은 뭐 0%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가 4배 높다. 지금 팩트가 아니라고 설명을 네. 잘 해주셨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이 주장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방식으로 도와줬는데 우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한미군도 있고 그래서 주한미군이 있음으로 인해서 한국을 이제 튼튼하게 지켜주고 있고 한국의 번영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예. 오히려 이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오히려 더 이제 이런 경제적인 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더 많이 부과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팩트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전 세계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무역 적자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무역 적자를 많이 안기는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가 바로 이제 중국이고, 그리고 멕시코,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뭐 그다음에 저기 대만, 한국, 일본 이런 순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도 한 550억 달러 정도 작년도에 흑자를 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미국의 흑자를 낸 국가가 관세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사실상 엉뚱한 것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다른 것도 뭐 엄청나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오히려 섭섭하게 한국은 미국을 위해서 뭘 제대로 안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 좀 제대로 대접받고 싶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대선 과정에서도 계속 우리나라의 이제 방위비 분담금 계속 네, 올려야 네.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네. 언급하신 것처럼 흑자가 그렇게 많으면 그 흑자를 분담금 증액에 좀 써라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인상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국은 잘 사는 나라라는 인상이 아주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꽉 박혀 있는 사람이죠. 머니머신이라는 말도 썼었잖아요. 그렇죠. 머니머신이라는 말도 썼죠. 그래서 사실상 작년 8월 달에 한미 간에는 SMA 협정을 통해 가지고 방위비 분담금이 타결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에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이에요. 네. 그래서 2026년도에 1조 5,200억을 내고 그 뒤에는 이제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2030년까지 한다라고 타결이 끝났어요. 예. 끝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머니머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100억 달러를 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방위비 분담금. 예. 이 사람 스스로는 뭐 단위 자체가 부자들이 사용하는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자들이 사용하는 그 돈의 그 단위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의 돈의 단위하고는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빌리언 달러 정도가 돼야 그나마 이제 얘기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100억 달러면은 뭐 지금 이제 환율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어찌됐든 뭐 14조 정도 되면 네. 원래 타결했던 것이 9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정도를 요구하는데 사실상 그 정도 요구하면 이 주한미군의 전체 운영비의 뭐 몇 배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것은 뭐 이미 제가 볼 때는 타결은 됐고 예. 그리고 이제 협상에 뭐 여전히 있다라고 이제 열어놓는 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한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콜비라고 미 국방부의 정책 차관으로 이제 이번에 임명될 사람이 어제 청문회를 했거든요. 청문회 할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국이 내고 있는 국방비라든지 또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콜비 정책 차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하고 있다, 잘 내고 있고 아주 자신의
몫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한국이 머니머신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정말 턱없이 100억 달러나 내라고 그러겠느냐?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알겠습니다. 철수 여부를 조건으로 협상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주한미군 철수 여부는 이렇게 봐요. 이것은 이제 미일 정상회담이 올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넨 안보회의를 통해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G7의 외교장관 회담까지 있었거든요. 그 회담 전체를 이렇게 통틀어서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콜비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했잖아요. 정책 차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이 지역의 패권국으로 부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들과 같이 연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 어느 나라겠어요? 당연히 한국하고 일본하고 호주 등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은 혹시 있을 수는 있어요. 조정이 될 수 있으니까 위치 조정이. 그러나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있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워낙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불가애척성, 애척이 좀 불가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할 테니까 너 돈 더 내라,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참 예측이 안 되는 그렇죠. 대통령이어서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주목이 되는데, 오늘 연설에서 반도체법 폐지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있잖아요. 이미 보조금 받기로 해서 사업 계획을 해놓은 게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불가피하면 굉장히 타격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네들이 필요한 필수 이런 그 첨단 장비에 필요한 것들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것을 기업들을 유치해 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법도 해당이 되고 인플레이 뭐 방지법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투자하는 그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줬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 같은 경우는 370억을 투자한다고 그래서 돌려받은 것이 47억 5천만 불 돌려받도록 돼 있거든요. 이거 확정까지 했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도 4억 5천만 불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도록 확정까지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만일에 미국에서 이것을 생산하지 않으면 그런 물품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없어질 거냐, 이 문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삼성이 지금 투자하는 데가 저기 텍사스주잖아요. 텍사스주는 공화당 텃밭입니다. 거기에 상하원 의원들이 완전히 삼성이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아주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찬성을 하고 지지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시장뿐만 아니라 테일러 시장이라고는 그 시장뿐만이 아니라 주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법이 있어서 그 법에 의해 가지고 갔던 거고 거기에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도록 확정까지 끝났는데 여기서 안 주겠다고 그러면 그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인센티브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만 이미 확정된 것을 안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소송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막무가내로 지금까지 주도록 돼 있는 거 하나도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는 아마 못할 겁니다. 말 그대로 듣고 걱정을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또 언급했습니다. 녹취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My administration is also working on a gigantic natural gas pipeline in Alaska, among the largest in the world, where Japan,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want to be our partner with investments of trillions of dollars each.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that one. It will be truly spectacular. It's all. 네,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규모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면서 여러 나라들이 수조 달러씩 투자했다.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를 언급했습니다. 예, 한국하고 일본하고 콕 찍어서 얘기했는데요. 네. 이제 일본은 지난번에 미일 정상회담 때 이시바 총리가 직접 이제 이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LNG 수입을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국산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이 LNG 수입은 일본은 작년에도 많이 수입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더 많이 수입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두 팀이 이제 갔는데 한 팀은 한국 이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팀이 하나 갔었고 하나는 이제 우리 안덕건 이제 산자부 장관이 갔거든요. 가서 예. 이제 사실상 미국에 있는 이런 관련 있는 인사들하고 만나가지고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지금 알래스카에서 이렇게 개발하고자 하는 LNG 또는 가스 여기 개발하는데 우리가 같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예. 두 번째는 그곳으로부터 생산되는 LNG를 우리 한국에서 수입하겠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고 오늘 이제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여기 뭐 수조 원을 수조 달러를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예. 수조 달러면은 이게 뭐 얼마입니까 돈이. 그러니까 그게 뭐 돈이야. 워낙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통이 크다 보니까 단위가 그렇게 너무 커서 얘기했을 예측이 텐데 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은 우리 한국으로 봐서는 좋은 거죠. 미국하고 네. 같이 여기에 예. 대해서 투자를 하고 또 우리가 수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예. 그거로 봐서는 이제 미국으로 봐서도 고민이 될 거예요. 뭔가 압박도 해야 되는데 한국하고 조선 사업도 이렇게 협력도 해야 되고 예. 또 이 부분도 또 협력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국이 잘 준비해서 미국의 협상팀하고 협상을 하면 뭐 소기의 성과도 거둘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럼 이렇게 에너지 수입이 지금 미국과의 그 수출입 불균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카드가 뭐 될 수는 있죠. 이것 예.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다 우리 뭐 550억 달러 넘는 그걸 다 이렇게 상쇄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민간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결국은 이제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1,000억 달러를 더 투자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 이제 한국의 SK나 또는 뭐 삼성이나 현대에서 얼마만큼 투자 이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걸 묶어서 우리 한국으로 봐서는 뭐 한 기업만 할 수도 있지만 예. 이제 국가가 이렇게 중재자가 돼서 묶어가지고 어느 정도 투자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LNG만 수입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산 무기 체계, 뭐 미국의 항공기, 미국의 공유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좀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을 묶어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패키지 딜로 아마 딜을 하면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례적인 파국을 맞았는데 오늘 연설에서 보면 이번 주에 핵심 광물과 히토류의 미국 내 생산을 극적으로 확대하는 역사적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협정이 어떻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8일 날이죠. 28일 날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서 광물 협정을 체결하도록 돼 있었고 예. 광물 협정이 뭐 잘 체결되도록 이렇게 얘기도 뭐 그런 대로 괜찮게 한 40분 동안 진행이 됐었잖아요. 마지막 10분에 이제 설전이 이제 있었는데 서로가 양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주 무례한 말들이 서로 오가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그래서 네. 광물 협정이 완전히 물 건너 갔다. 이렇게 이제 다들 생각을 했거든요. 심지어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무기 지원 전부 다 취소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 거기 월처 미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새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게 정권 교체를 얘기하는 예. 거잖아요. 예. 게다가 이제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내 지금 책상 위에는 광물 협정이라는 거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돌아가고 나자 말자 바로 예. 나는 이제 이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다 돼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편지를 직접 보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편지를 직접 공개를 했고 광물 협정이 곧 체결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체결될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광물 협정이 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좀 종전 협상으로
가는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그 가능성은 이제 일단은 이 광물 협정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의 협정이고요. 예. 종전 협정은 우크라이나가 빠진 상태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협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의 큰 이제 핵심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하나는 이제 영토 문제예요.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영토의 한 20%를 지금 뺏긴 상태지 않습니까? 이 영토를 얼마만큼 다시 돌려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고요. 세 번째는 이제 결국은 지금 1200km에 달하는 이 접촉선을 연해 가지고 여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평화유지군이죠. 평화유지군이 들어간다면은 이걸 받아줄 거냐, 얼마만큼 들어가게 허용해 줄 것이냐, 무기는 뭐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사천리로 막 진행될 것 같아도 우리 한국전 같은 경우에도 휴전 회담 시작해서 막상 휴전이 이루어지기까지 2년 1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 광물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한두 달 내로 이렇게 이 종전 협정이 체결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6개월 내에 체결되어도 비교적 빨리 체결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상회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화나게 한 요인 중 하나가 젤렌스키의 복장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인스타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이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옷들이 수트, 정장이다라는 뜻입니다. 모두 정장 입으면 공격을 멈추나라고 하면서 군인과 의사, 구조대, 소방관들의 모습이 이렇게 차례로 담겨 있습니다. 사실 전쟁 상황에서 정장을 입는 것도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그랬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미국이 이제 수없이 지금까지 전쟁을 해왔지만 그 전쟁하면서 미국의 대통령이 군복 비슷한 거 입은 걸 거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미국이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3년 동안에 거의 군복 차림이었어요. 지금 이제 전쟁용 복장이죠. 이제 저게 군복이라고 딱 이제 특정 짓기보다는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복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이제 백악관에 수없이 들어가고 회의에 수없이 참석하고 그랬었는데 일론 머스크의 복장은 어땠나요? 굉장히 자유로운 복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모자를 쓰고 편안하게 입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주 유심히 일론 머스크가 어떤 복장을 하고 등장할 건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정복을 입고 등장을 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바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좀 양해할 부분은 서로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이제 정장과 관련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벤스가 그 부통령 사진을 올려가지고 또 응수하기도 했는데 이런 논란들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화나는 일이겠어요. 그거 정말 정작 중요한 그 광물 협정 체결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해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복장 가지고 시비를 걸었단 말이죠. 게다가 이제 부통령이 문제가 됐는데 왜 그러면은 이제 벤스 부통령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통상 보면 정상회담이라고 하면은 정상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배석자들이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같은 경우에 벤스 부통령도 있고 그다음에 루비오 국무장관도 있고 그다음에 왈처 국가안보 보좌관도 있고 여기 이제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외교부 장관이 있고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도 있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배석만 하는 거예요. 질문했을 때 내가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인데 국무장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답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벤스라고 하는 사람은 부통령인데 약간 이제 1984년생이죠. 이 사람이 그냥 중간에 들어가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외교를 얘기하고 무리하다고 얘기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지켜본 우크라이나 국민은 어떨까요? 만일 그런 상황이 우리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 있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할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미국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또 미국이 그렇게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좀 이렇게 미국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서로가 좀 자제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제 문제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등 중부 내륙은 종일 하늘빛이 흐리기만 한데요. 동해안과 남부 곳곳으로는 여전히 산발적인 강수구름이 남아 있습니다. 전남 지방은 오늘 밤까지, 그 밖에 남부 곳곳으로는 내일 새벽까지 약한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내륙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는 오후부터 다시 약한 눈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서울 0도, 청주 0도, 부산 3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안팎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서울 10도, 광주 10도, 대구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호남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은 갈수록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